시어머니 오면 집안 망신이에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회의실 풍경이 또렷이 떠오른다. 낯선 커피향 회색 벽지 차가운 금속 의자. 맞은편엔 며느리 서연 입술을 꾹 담은 아들 재훈.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심장이 아닌 얼굴이 먼저 식었다. 그날 이후로 내 이름은 아무 데서도 불리지 않았다. 결혼식 청첩장에도 가족 사진에도 명절 인사에도 나는 그들의 가족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설날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앞에서 나는 또 혼잣말을 삼켰다. 김치 냉장고를 열자 3년 전 담근 무김치에서 시큼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독했다. 손에 들린 국자마저 차가웠다. 시계는 틱틱 소리를 내며 팔씨를 가리켰고 작년 설에 걸어둔 분홍색 한복은 먼지가 소복했다. TV 속에선 웃음소리가 퍼졌고 나 혼자 있는 거실엔 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작은 밥상 위엔 국 하나 밑반찬 두어 개.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는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던 설날 밥상을 떠올렸다. 그땐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도 혼자 두지 않았다. 할머니들 설날에 연락 한 통 없이 혼자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전화기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꺼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멈춘 곳. 송도 토지, 아버지 유산 그건 이제 내 손에 남은 마지막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며칠 전 재훈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송도 땅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 한 문장이 3년의 침묵 끝에 날아왔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 말의 뒷면이 무서웠다. 이제야 찾는 이유, 이제야 묻는 목적. 한밤중 한 번 벨이 울렸던 날도 있었다. 받지 않았다.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반가움보단 부담이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닐우산에 떨어지는 톡톡 소리 그 틈 사이로 마음속에 고인 감정이 새어나왔다. 나는 누구의 엄마였을까?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어머니로 남아야 할까? 가족이란 언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셨나요? 전기장판의 미지근한 온기가 허리에 시린 통증을 살짝 덮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이불을 개고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 성함이 새겨진 도장 오래된 줄자 토지 등본 하나씩 꺼내어 조심스럽게 놓았다. 저는 박선옥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나로 살아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도 땅 등본을 다시 덮고 나는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냈다. 손잡이가 약간 녹슨 그 상자엔 내 젊은 날의 조각들이 잠들어 있었다. 줄자 색팔엔 실타래 그리고 이름표. 박선옥 4호 재단실 항구 옆 방직공장. 23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월급이란 걸 받아봤다. 재훈이를 키우며 기계 소리에 귀가 멍해질 때까지 일했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소란스럽게 김밥을 나눴고 나는 조용히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곤 했다. 그 시절엔 꿈 같은 것도 없었다. 다만 아이 하나라도 서울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서울 대학까지 갔다.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도 아직 생생하다. 호텔 뷔페, 내가 입은 건 결혼식 때 맞춘 분홍색 양장. 손은 거칠었고 발끝엔 고무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의 부모는 고급 정장에 구두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지 않았다. 인천이셨어요. 어머, 저희는 강남 쪽이라 직업이 재봉 쪽이면 손이 많이 거칠겠네요. 그때 느꼈다. 나는 이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었다. 옆자리에서 재훈은 내 팔을 살짝 눌렀다. 그 눈빛이 말했다. 제발 조용히 있어줘. 나는 미소 지었다.
맛도 모르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 뚝 떨어졌다. 며느리 서연은 예쁘고 말도 또박또박했다. 하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늘 날이 좀 무겁죠. 서연이 뒤늦게 건넨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목욕탕에 가서 손을 불렸다. 세제가 스며든 갈라진 손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팠다. 며느리들 앞에서 당신 손 내미시겠어요.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귀 밑까지 내려온 흰머리, 재봉틀 돌리며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오늘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름이 시어머니가 되는 순간 세상의 존중은 점점 사라졌고 계급이라는 말이 살며시 다가와 앉았다. 기억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사진 한 장. 어깨에 재훈을 업고 방직 공장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속 나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도장을 꺼내 들었을 때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버지 성함이 흐릿하게 새겨진 고무 도장. 등본과 위임장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레 펼쳤다. 활자가 작은 탓인지 돋보기를 꺼내 눈에 바짝 댔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무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2년 전 재훈이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퇴근 후 늦은 밤 김밥과 두유를 들고 왔다.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는 다소 어색하게 앉았다. 서류 하나만 잠깐 봐주세요. 서류를 펼치며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엔 뭔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뭐냐? 아, 그냥 투자명의 정리하는 거예요. 도장 좀 빌려주세요. 그때는 그저 아들의 부탁이라 생각했고 도장은 그 자리에서 내어줬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떤 정리도 투자 이야기도 더는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서랍장을 열고 평소에 보관하던 종이 파일을 꺼냈다. 무언가 이상했다. 도장 케이스가 뒤바뀌어 있었고 종이 몇 장은 접힌 채 다른 폴더에 섞여 들어가 있었다. 혹시 그날 그들이 뭔가를 바꿔놓은 건 아닐까? 한겨울임에도 땀이 등에 맺혔다. 내가 가진 것은 몇 장 종이뿐. 그러나 그 몇 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부일 수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소리 없이 천천히 단단하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적 있나요? 하지만 애써 외면하신 적은요. 종이 사이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가 미끄러졌다. 마지막 입금일은 3년 전, 그 뒤론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한숨이 나왔다. 이렇게 꼬일 줄 알았으면 그날 도장을 안 줬을 텐데 나를 위한 결정은 한 번도 내 손에서 시작된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설득과 부탁이라는 말로 무게가 내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되돌려줄 시간이었다. 송도 토지의 등본을 다시 펼쳤다. 위임일 2023년 2월 14일 그 날짜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은 내가 고관절 치료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시기였다. 도장을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위임장이 성사된 날짜가 그때였다니. 나는 메모지를 꺼내 공증사무소 주소와 2023년 입원 일자, 그리고 사용된 도장 사진이라고 적었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어렴풋했던 의심이 점점 선명한 그림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검은색 외투에 회색 털모자를 눌렀었다.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지나 인천 제2공증사무소 앞에 도착했다.
로비엔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감돌았고 안내 창구에선 조용히 타자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에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직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제 명의 위임장이 여기서 처리된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만요. 본인 확인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신분증을 건네고 몇 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사이 벽시계가 틱틱 하는 소리를 낸다.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작게 울리는 듯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예, 처리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명은 디지털 서명이 아니고 수기 도장 처리로 되어 있네요. 나는 물었다. 도장 실물은 누가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나요? 직원은 말을 아끼더니 그 부분은 고객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나의 이름과 도장을 들고 이곳에 다녀갔다는 사실. 공증사무소 유리문을 나섰을 때 겨울 햇살이 찬란했다. 하지만 내 손등은 차가웠고 주머니 속 도장 케이스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도장을 마음을 이름을 빌려주던 삶은 이제 그만 끝내야 했다. 당신의 이름 누군가 몰래 쓴 적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자 하나를 적었다. 재훈아, 너랑 이야기 좀 하자. 직접 보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엄마, 여기 이 자리 괜찮아. 재훈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항구 근처 예전에 내가 일하던 방직 공장 옆 분식집. 언젠가는 함께 잔치국수를 먹던 그 자리였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심히 자리에 앉았다. 벽 한쪽엔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 회색 바다와 오래된 포크레인이 보였다. 멸치, 육수 냄새가 은근히 따뜻했다. 잔치국수 2그릇이요. 재훈이 익숙하게 주문을 마치고 물컵을 내게 건넸다. 잘 지냈어요.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젓가락을 펼쳐놓고 앞치마를 조심히 메었다. 엄마, 갑자기 왜 보자고?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밀어냈다. 속엔 위임장 사본과 병원 진료, 확인서 도장 사용일자 메모가 정리돼 있었다. 이게 뭔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2023년 2월 14일 그날 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듯 컵을 다시 내려놓았다. 엄마, 그땐 우리가 좀 급했어. 사실 투자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아니, 우리 둘 다 고민 끝에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어린 시절 열이나 울던 그 얼굴이 겹쳐졌다. 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된 아들이 거짓말로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위임 없이 서류를 진행했니?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린 그땐 진짜 벼랑 끝이었어. 어떻게든 한번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했어. 나는 국수에 김이 식어가는 걸 바라보았다.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한 가닥 떠보았다. 국물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입안에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그 땅 어차피 놔두기만 하면 뭐해요? 차라리 지금 우리한테 넘기면 정리할 수 있어요. 다 갚고 나면 나중에 다시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너희가 다시 뭘 돌려줄 수 있는데 내 신뢰 이름 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거라고 약속해.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약속. 그 말은 얼마나 가볍게 쓰였던가. 결혼식 때도 생일 때도 명절에도 늘 그랬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말. 인고뉴. 너한텐 나는 어떤 사람이니? 그 물음에 재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분식집엔 라디오 소리만 흘렀다. 90년대 발라드 한 곡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우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힘들면 뛰어와 줄 줄 알았어. 적어도 내가 나를 찾아올 땐 정직한 얼굴이길 바랐어. 국수가 식어 굳어가고 있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멀게도 느껴졌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재훈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류 봉투는 다시 내 가방에 넣었다. 이 문제는 다시 정식으로 이야기하자. 아내와 함께. 그리고 뒤돌아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 이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오래된 방직 공장 굴뚝이 저 멀리 보였다. 그 아래에서 나는 다시 나의 존엄을 꺼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다만 하루에 2번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 무김치 상태를 살폈고 하루에 1번 창밖 항구 쪽을 바라봤다. 이틀째 되던 날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설 잘 보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짧은 문장, 공손한 어조. 하지만 그 아래 숨은 낯선 무게.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묘하게 예의 바른 그 말들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내게 차를 사겠다는 며느리. 그 며느리는 결혼 전날 내게 오지 말라고 했고 결혼 후엔 한 번도 내 손을 잡은 적 없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차 한 잔을 말하는 이유. 그건 절대로 단순하지 않았다. 할머니들 너무 공손한 말투, 오히려 더 무서운 적 없으셨나요? 나는 주방 구석에 나무장을 열었다. 낡은 종이 가방 안엔 그동안 정리해둔 모든 서류와 메모가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지난달 주민센터에서 받은 토지 소유 확인서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내 이름, 내 주소, 내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나? 그때였다.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두툼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주소가 적힌 스티커와 함께 긴급 등기, 송도지구 부동산 계약 관련. 내 이름 옆엔 작은 체크박스가 있었다. 동의함. 그 아래엔 내 서명이 이미 복사된 형태로 어설프게 인쇄되어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누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보냈을까? 나는 봉투를 단단히 쥐고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틀었다. 손등을 씻어내는 동안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서서히 현실을 다시 잡아줬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기만이었다. 위임이 아니라 침입이었다. 나는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틱틱. 9시 10분. 그 시간에 맞춰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움직여야 할 때라고. 도장을 꺼냈다. 지난 세월 수없이 아이 옷을 수선할 때 쓰던 손으로 나는 서류 봉투 위에 작게 써 내려갔다. 확인 전 어떤 서명도 불가. 박선옥.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치 냉장고의 문이 저절로 덜컥 열렸다. 그 안에서 익어가던 무김치의 냄새가 기묘하게 씁쓸했다. 나는 찻잔을 꺼내 차가운 물을 따랐다. 따뜻한 차 대신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내 이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내 삶도 그 누구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 어머님 다 모였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 미소는 낯설게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거실, 접이식 의자 6개, 사촌들과 삼촌 고모 1명, 명절 때도 보기 힘든 사람들이 오늘은 모두 나와 있었다. 떡, 과일, 생선전, 상 위엔 준비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엔 환한 조명등이 걸려 있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무대를 설정한 것이다. 어머님, 사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풀고 싶어서예요. 서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우리가 잘못 전달드린 부분도 있고 어머님이 아마도 오해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훈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손끝은 테이블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님, 그 서류 말이에요. 공증 문제는 저희가 잘 몰라서 오히려 피해보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 쪽이었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등 뒤로 한기가 스쳤다. 나를 피해준 사람으로 몰던 이들이 이젠 다시 오해한 사람으로 돌려놓으려 한다. 할머니들, 누가 여러분을 조용히 죄인으로 몰아간 적 있나요?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었다. 잔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은 무거웠다. 어머님, 혹시 여기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모두 걱정이 많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삼촌이 말했다. 그래, 선호가, 우리끼리인데 뭐가 어렵니?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아냐? 고모도 거들었다. 요즘 애들은 좀 서툴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네가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다. 틱, 틱, 침묵의 소리였다. 그 시계 밑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나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직 뺨이 통통하던 재훈.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쩌면 어떤 말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롭게 방 안을 가르며 퍼져갔다.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렸지만 나는 미동도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어머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더 난처해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끝자락에는 묘한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억울한 듯 눈가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걱정하시잖아요. 삼촌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봤다. 선호가, 이건 누구 잘못 따지는 자리가 아니야. 그냥 오해 푸는 자리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해줘.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병원 진료 확인서와 공증일자와 겹치는 입원 기록, 그리고 날짜가 찍힌 병실 사진이 있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넘겼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2023년 2월 14일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도장은 병원 옷장 안에 있었다. 내 손에 있던 게 아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서연은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나. 창밖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엔 분명히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구든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움직였다. 나는 그것만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들, 조용한 진실이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방 안엔 기침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졌다. 선호가 그게 정말이면 삼촌의 말이 흐릿하게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미세하게 끼익 소리를 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종이들. 그 위엔 아무런 사인도 동의도 없었다. 문을 열고 나올 때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밖엔 찬 바람이 불었다. 오래된 골목 방직 공장에서 들리던 섬유 냄새는 이젠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냄새보다 더 선명한 한 조각 진실을 꺼내 세상에 내보였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건 그 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골목 끝 전봇대에서 물이 떨어졌고 우산살이 자꾸 뒤집혔다. 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항구 쪽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소금기 섞인 냄새가 목구멍을 스쳤다. 휴대전화는 묵묵부답이었고 진동 모드에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침묵으로 숨을 가다듬을 때라고. 버스에서 내려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공장 동료였던 순자가 지난주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입구부터 번졌고 복도는 왁스 냄새로 미끄러웠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내 손끝은 서늘했다. 나는 조용히 층수를 눌렀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게 굳어 있었다. 빈소 앞 접수대에는 볼펜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조이록의 이름을 쓰고 작은 향을 한 번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에 걸렸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는 미지근했고 혀끝에 구수함이 남았다. 의자에 앉자마자 오래된 발목 통증이 철렁 내려앉았다. 균형을 잠시 잃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때 김미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같이 일하던 언니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던 사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하고 말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보리차 김이 잠깐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의 숨만 들렸다. 그 집 애들이 뭐라 했어?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까이 몸을 기울이면서. 나는 한 단어씩 덜어내듯 오늘 일을 천천히 말했다. 오해를 풀자며 사람들을 모았고 나에게 말하라 했다고. 병원 기록을 내밀자 방이 조용해졌다고도 덧붙였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얀 손수건으로 컵 가장자리를 닦았다. 선호가 지금은 말보다 기록이야. 그는 낮게 말하고 내게 작은 메모장을 건넸다. 공익 변호사 연락처, 상담 시간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나는 메모를 가방 안쪽에 넣고 손바닥을 한번 펴보았다. 손금 사이로 세제가 스며든 흔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내 삶의 결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았다. 당신은 말보다 침묵이 더 힘이 센 순간을 겪으셨나요? 빈소 안쪽에선 곡소리가 잦아들었고 상주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을 다시 한번 향했다. 순자의 미소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했고 눈가에 주름이 고왔다. 같이 야근하던 밤을 떠올렸다. 재봉틀 발판이 드르륵 떨리던 소리.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고 웃음이 있었다. 웃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하게 이어졌다. 언니, 나 이제 다르게 걸을 거야. 나는 영정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목이 조금 말랐다. 달라질 건 분노가 아니고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다. 그는 내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고 서두르지 마라고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향 냄새를 한 번 더 맡았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 온도가 달랐다. 차가움이 확 올라왔다. 형광등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고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카펫이 발바닥을 감싸며 살짝 눌렸고 먼지가 은은히 날렸다. 나는 휴게실로 가서 두부전과 배추김치를 조금 집어먹었다. 입안에 짠맛이 퍼졌고 이가 천천히 부딪혔다.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에서 살짝 멈췄다. 그때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는 말 곧 이야기하자는 말, 사과가 줄줄이 이어졌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지금은 답할 때가 아니었다. 대신 메모장에 한 줄 썼다. 날짜와 장소 증인 이름까지. 증거는 기억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나에게 다시 말했다. 손으로 쓰는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할머니들, 비 오는 밤, 혼자 걸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장례식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붕 위 빗소리가 커졌고 도로 위 무릉덩이가 번졌다. 나는 우산을 기울여 바람 방향을 살피고 천천히 걸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축축하게 들려왔다. 버스가 도착하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창에 김이 서리고 실내의 화장품 냄새가 가볍게 번졌다. 창가 자리에서 몸을 붙였다. 손등의 물기가 서서히 말랐다. 도시 불빛이 길게 번졌고 광고판이 비에 젖어 떨렸다. 나는 오늘의 장면을 하나씩 접었다. 사진처럼 마음에 꽂아두었다. 순자의 미소, 미자의 메모, 향, 내음, 보리차의 구수함까지 그 모든 것을 증거처럼 챙기고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 생각이 또렷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김치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다. 현관에 적셔둔 우산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 나는 전등을 켜고 서랍 속 서류를 다시 꺼냈다. 공증 확인서, 입원, 기록, 사진, 등본, 등기부, 등본, 사본까지. 항목별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순서대로 바인더에 끼워 넣었다. 도장 케이스를 손으로 매만지며 깊게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결론을 적었다. 내일은 주민센터부터 간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고 공증사무소를 다시 확인한다. 전화는 되도록 문자로 남기고 대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감정은 종이에 적고 말은 짧게, 행동은 분명하게 한다. 오늘의 슬픔은 여기서 멈춘다. 내일의 길은 스스로 연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비 냄새를 가볍게 들이마셨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은 젖빛으로 천천히 번져 있었다. 김치 냉장고 모터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낮게 울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내었고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우며 재훈의 어린 시절을 잠깐 떠올렸다. 열이 높아 울던 밤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던 기억, 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에서 다시 피어났다. 나는 베개 옆 메모장에 한 줄씩 적었다. 경계선이라는 단어부터 남이 정한 무대엔 오르지 않는다. 만남은 내가 정한 장소에서, 연락은 낮 시간에만 받는다. 밤에는 마음을 쉬게 한다.
대화는 세 문장 안에 끝낸다. 약속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증거는 복사본과 사진으로 이중 보관한다. 원본은 금고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적었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창밖이 잠잠해졌다. 비가 그친 모양이었다. 창틀 금속에 손을 올리니 냉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멀리 항구에서 경적이 한 번 울렸고 바람이 낮게 흘렀다. 나는 그 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내일의 계획을 조용히 정리했다. 주민센터부터 들른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 공증사무소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돌아오는 길엔 시장에 들러 바늘과 실을 새로 산다.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손의 기억을 깨워야 한다. 스탠드를 끄자 방이 어두워졌고 도시빛이 벽에 줄무늬를 남겼다. 나는 숨을 길게 세며 마음의 속도를 낮추었다. 내일 아침 당신이라면 첫 발을 어디에 디디시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조금 열고 희미한 비 냄새를 들이마셨다. 잠은 더뎠지만 마음은 내일의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을 세었다. 아침 공기는 축축했고 김치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리며 집을 깨웠다. 나는 바인더를 가방에 넣고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사본 입원 기록, 공증 접수 번호, 날짜가 찍힌 사진까지. 오늘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그리고 변호사 연락. 문을 닫을 때 금속 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복도에는 세제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주민센터 로비는 따뜻했고 바닥 왁스 냄새가 은근하게 올라왔다. 안내 전광판이 깜빡였고 번호표 기계가 가볍게 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메모장을 펼쳤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오늘만큼은 흐려지지 않았다. 차례가 되자 직원이 미소로 맞았다. 이름과 용무를 조심스레 말했다. 발급 이력 열람과 위임 관련 서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형광등 아래 화면이 푸르게 반사되며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도장 케이스를 꺼내 조용히 올려두었다. 발급 이력은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잠겼다. 나는 날짜, 시간, 용무 담당자 이름까지 빈칸 없이 적어 넣었다. 줄 간격을 맞추고 요구 서류 목록에 작은 별 표시를 했다. 서류에 손가락을 대자 인주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프린터가 달그락거리며 내역서를 토해냈다. 직원은 중요 항목을 밑줄로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했다. 작년 이맘때 확인서가 한 번 더 발급되었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기억 속 그날은 병원 침대였다. 발급 장소와 시각을 출력해 주시겠어요? 내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릴게요. 열람 수수료 결제, 단말기가 삑 소리를 내며 처리를 마쳤다. 나는 복사본을 바인더 첫 장에 끼우고 증빙 메모를 덧붙였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었다. 동일일자 병원, 입퇴원 기록 대조 필요. 창구 옆 정수기에서 종이컵 하나를 받아 물을 삼켰다. 미지근한 물맛이 혀끝에 머물렀고 목으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마음이 한층 또렷해졌다. 할머니들 기록과 기억이 어긋날 때 어디를 먼저 믿으시나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스카프 사이로 파고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바퀴가 젖은 도로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공증사무소 주소를 확인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유리문을 밀자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접수대엔 명찰을 단 직원이 서 있었고 눈빛이 단정했다. 지난 접수 건과 관련해 원본 열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말하며 병원 기록 사본을 함께 내밀었다. 직원은 내 얼굴을 한 번, 서류를 2번 살폈다. 확인 후 열람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대기 의자에 앉아 벽시계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잘랐다. 틱 소리 사이로 복사기의 웅웅거림이 낮게 깔렸다. 손가방 속에서 볼펜을 꺼내 오늘의 3번째 메모를 썼다. 열람 신청 시간, 담당자 대기 번호 문의, 답변 예정 시각. 적을수록 마음이 가라앉았다. 문장은 점점 짧고 분명해졌다. 선옥님,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열람실은 건조했고 문서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직원은 빛이 장갑을 건네며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낀 손으로 파일을 펼쳤다. 종이의 표면이 까슬했고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다. 위임장, 사본 첨부 확인서, 수기 도장 확인 메모가 차례로 이어졌다. 내 시선은 날짜, 시각, 도장 번호, 서명 필체를 조용히 훑었다. 무언가 어색했다. 도장 자국의 인주 농도가 들쑥날쑥했다. 특히 마지막 글자 가장자리에 번짐이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로 확대 사진을 찍고 메모 번호를 적었다. 직원이 눈치채지 않도록 동작은 느리고 자연스러웠다. 다음 장에서 나는 또 하나의 불일치를 보았다. 서명줄 위 여백과 선의 간격이 표준 양식과 달랐다. 같은 서류라면 간격이 이렇게 다를 리 없었다. 당신이라면 이 작은 차이를 그냥 넘기시겠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으로 여백 길이를 재어보았다. 줄자 대신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대략 기록했다. 알아둘 만큼만 과한 의심 없이 그러나 놓치지 않는 눈으로 열람을 마치고 장갑을 벗자 손끝에 종이 먼지가 남았다. 세면대 물로 살짝 씻었더니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돌았다. 나는 창구로 돌아가 사본 발급 절차를 차분히 마쳤다. 로비 벤치에 앉아 변호사에게 문자로 상담 예약을 남겼다. 미자가 준 연락처 오후 2시 반 상담 가능이라고 답장이 왔다. 나는 위치를 확인하고 걸음 시간을 계산해 여유를 만들었다. 점심을 건너뛴 탓인지 속이 허전해져 호주머니 사탕을 꺼냈다. 단맛이 퍼지자 어지럽던 마음이 잠시 안정되었다. 창밖 유리는 구름을 비췄고 햇빛이 얇게 번졌다. 상담실은 골목 끝 작은 건물 3층이었다. 계단 손잡이가 차가웠고 각 층마다 은은한 살균제 냄새가 났다. 문을 열자 책장과 스탠드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변호사는 내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날짜와 사실만 간단히 정리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를 건네주었다. 오늘 기준으로 보존 가능한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체크리스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통화 내용 문자 캡처, 발급 일형 열람 신청서, 영수증 사본. 나는 하나씩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마음속으로만 답을 달았다. 가능하면 대면 대화는 메모로 남기고 요지는 문자로 확인받으세요. 나는 즉시 수첩을 열고 방금 들은 조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문장 끝마다 작은 점을 찍어 흐트러짐을 막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짧고 분명했다. 감정은 기록 뒤로 미루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문이 닫히자 복도 공기가 달라졌다. 온기가 가볍게 식었다. 계단을 내려오며 내 손이 떨리는지 살폈다. 다행히 괜찮았다. 바깥 공기는 맑았고 구름 사이로 얇은 햇살이 스며들었다.
시장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바늘과 실을 몇 개 샀다. 손바닥에 닿는 철제 바늘통이 차갑고 단단했다. 집에 돌아가 나의 작업대를 다시 정리할 생각을 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다. 차창에 햇빛이 점처럼 반짝였다. 오늘 적은 메모를 다시 넘기며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열람 신청, 시간 담당자, 문서 번호, 이상징후, 확보사본 목록.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다짐을 짧게 적었다. 말은 세 문장 사실만, 기록 동의는 서두르지 않기. 할머니들, 내일 이어질 첫발을 어디에 디디시겠습니까? 버스가 멈추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 지퍼를 다시 잠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우산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 거실 불을 켜고 바인더를 펼쳐 오늘 서류를 분류했다. 주민센터 열람, 내역, 공증, 사본 상담, 체크리스트, 결제, 영수증. 각 장 상단에 날짜와 장소를 적고 좌측에 인덱스를 붙였다. 포스트잇 색을 달리해 우선순위를 표시했다. 빨강 긴급 파랑 확인. USB의 사진과 스캔본을 복사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데워 한 잔 따랐다. 창문을 열자 짠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내일 통화 명단을 만들고 질문을 세 줄로 정리했다.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책임 소재와 회신 기한. 문장은 짧게, 이해는 분명하게, 감정은 최대한 줄였다. 휴대전화가 잠깐 울렸다. 재훈의 문자였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내일 찾아갈게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장소와 시간을 먼저 정했다. 우리 집이 아닌 곳, 기록이 남는 곳, 제3자가 있는 곳, 주민센터 카페가 떠올랐다. 개방적이고 조용한 자리였다. 나는 적었다. 내일 오후 3시 주민센터 카페에서 보자고. 거실 불을 낮추고 김치 냉장고 앞에 섰다. 문틈에서 익숙한 냄새가 살짝 올라왔다. 나는 손잡이를 닫으며 마음속 경계를 다시 확인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셀프 메모를 짧게 녹음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은 말 받은 종이 느낀 점을 정리했다. 파일 이름에 날짜를 붙이고 수첩 마지막 장에 요약을 옮겼다. 전기장판의 온기가 천천히 퍼졌고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았다. 나는 세 문장을 되뇌었다. 사실을 먼저, 기록을 곁에 존엄을 안에, 문 옆에 내일 신발을 놓고 눈을 감았다. 첫 발을 잊지 않기 위해. 엄마, 여기 앉아요. 따뜻한 유자차 시켰어요. 재훈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주민센터 1층의 작은 카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유자차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은 어제보단 덜 추운 것 같네요. 재훈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테이블 위엔 메모지 펜, 유자차 2잔. 그 아래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켰다. 이 대화는 기록으로 남길게. 재훈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첫 번째 질문을 꺼냈다. 너희가 작성한 위임장. 그날 나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도장은 서랍에 있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명하고 처리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유자차 김보다도 더 무거웠다. 그건 아내가 변호사에게 맡겼어. 나는 서류 확인만 했고 깊이 관여하진 않았어. 내 이름이 적힌 문서에 네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땐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냥 그렇게라도 해결하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다. 그 땅 송도 토지, 그걸로 대출을 받았니 아니면 이미 누군가에게 넘겼니? 재훈은 움찔했고 손끝이 컵을 움켜쥐었다.
담보로 잡히긴 했어. 지금은 은행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동자 사이로 과거의 아이 얼굴이 잠깐 스쳤다. 세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아내 혼자 결정한 거야. 아니면 네가 동의한 거야. 그 질문엔 곧바로 대답이 없었다. 재훈은 숨을 길게 내쉬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 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깊은 상처였단다. 할머니들, 가족이 감춘 진실이 더 아팠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카페 안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문이 한 번 열렸다 닫히며 바깥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고 메모장에 세 줄을 적었다. 위임 처리자 서현 측 변호사, 담보 설정은행 오은행, 당사자 인지 여부 재훈동이 있음. 그렇게 하나씩 사실을 적는 손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유자차의 김도 이젠 사라지고 잔 속에 담긴 꿀 조각만 조용히 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메모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협상이 아니다. 선택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재훈은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첫째, 모든 위임과 계약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어떤 문서도 너희가 다룰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둘째, 서연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자 앞에서.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 자체가 지금껏 그들이 살아온 방식의 축소판 같았다. 이쯤이면 됐잖아. 굳이 여기까지. 그 말들로 덮고 결국 나 하나쯤은 지워도 된다고 여겼던 거다. 세 번째,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라. 문자도 전화도 찾아오는 것도. 재훈은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들 가족에게도 거절을 말해야 했던 순간 있으셨죠. 잠시 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엄마 뜻대로 할게. 서연이랑도 얘기해 볼게. 늦었지만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녹음기를 껐다. 손끝에 약간의 떨림이 남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카페 창밖엔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고 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잔을 비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재훈아. 이번에도 내 진심을 외면하면 그 다음엔 법이 대신 말할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문을 밀고 나왔다. 유리문이 닫히며 우리 사이의 온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 문 너머 나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이름에만 매이지 않기로 했다. 박선옥 어머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공증사무소 안. 조용한 회의실. 긴 테이블 반듯한 의자 6개, 가운을 입은 직원 1명과 노트북을 펼친 남자. 그리고 서연. 나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았다. 공기엔 미세한 종이 냄새와 따뜻한 복사기의 잔열이 섞여 있었다. 저는 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김상현입니다. 오늘은 오해를 풀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마음 많이 다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설명드리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요.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속에서 조급함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회색 수첩 파란 메모지, 그리고 휴대전화. 녹음 파일 목록을 펼쳐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2023년 2월 14일, 공증 당시 녹취 기록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클릭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선옥입니다. 위임에 동의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음색이 낮고 말투가 뚝 끊겼다. 내가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억양.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이 눈을 크게 떴고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이 목소리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누군가가 당신 목소리까지 훔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률 대리인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작게 말했다. 서연은 작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넣었. 그제야 공증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내부 기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탁자 아래로 내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녹는다. 그리고 흘러나온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었다. 회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누구도 무엇도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되었다. 박선옥 어머님 잠시만요. 기록 보관함에서 당시 공증 서류 원본을 열람하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공기 중엔 복사기 열기 대신 불편함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서류 카트를 끌고 회의실 옆쪽 작은 문을 열었다. 서연과 그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몇 분 후 회색 폴더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클립으로 묶인 A사 용지들. 첫 장엔 본인 확인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항목을 따라가며 말했다. 여기요, 신분증 사본 첨부란이 비어있네요.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다급히 두 번째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서명이 아니라 인감도장만 찍혀 있죠. 서명 대조용 필적 서류도 없습니다. 내 말에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법률 대리인은 노트북을 다시 켜 화면에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상 절차라면 신분증 확인과 직접 서명 필적이 함께 첨부돼야 합니다. 나는 정확히 끊어 말했다.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절대로 흐릿하지 않게. 할머니들 누구도 여러분 이름을 몰래 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증 직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작게 저었다. 해당 일자의 서류엔 신분증 확인 서명은 누락돼 있고 대리인 위임 확인 절차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작게 속삭였다. 그럼 그날 처리된 건 무효인가요? 직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본사 지침에 따라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증은 정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의 서류 제출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조용히 펜을 꺼냈다. 그 확인서 요청 내용을 메모지에 정리해 직원에게 건넸다.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주세요. 공식 문서로.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예, 담당자로서 책임지고 확인서를 발급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제야 서연이 내 쪽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어머님,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의도는 나중에 이야기해. 지금은 사실만 남겨. 그리고 뒤돌아 천천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문 밖 공기는 뜻밖의 따뜻했다. 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 이름은 내가 다시 찾아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대로 현관에 앉아버렸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방만 옆에 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벽에 기대 앉은 채 김치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규칙적인 진동 낮은 울림. 오늘 하루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 같았다. 전등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테이블 위엔 공증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아버지의 도장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밤 11시 27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재훈이라는 이름.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것이었다. 희미하게 울음 섞인 숨소리, 그리고 긴 침묵.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우리 그 땅 이미 넘겼어. 한 달 전에.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든 소리가 꺼진 듯, 시간이 멈춘 듯. 서류 완전히 처리됐고 지금은 우리도 돌릴 수가 없어.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려졌고 그 끝엔 다시 침묵만 남았다. 할머니들 가족의 손으로 다 잃은 밤 견디신 적 있으셨나요?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현관 불빛이 흐릿하게 발등을 비췄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바닥에 발을 디뎠다. 나는 부엌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살짝 깜빡이다가 안정되었다. 손등에 남아있던 차가움도 현관 구석에 놓인 먼지도 모두 그 빛 아래 드러났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 식탁에 앉았다. 의자는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책상 위엔 수첩과 파란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볼펜을 들어 흰 종이 위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귀중 고발인 박선옥, 피고발인 서현외 1인. 글씨는 흔들렸지만 선은 고닫. 첫 줄은 이름을 또박또박 썼고 두 번째 줄엔 주소와 연락처, 그 다음 줄에 조용히 적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혐의로 고발함. 한 글자씩 숨을 내쉬며 써내려갔다. 그 누구의 감정도 담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 오직 기록만. 할머니들 울지 않고 싸우기 시작한 밤 있으셨나요? 창밖에선 고요한 밤 공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김치 냉장고는 이제 모터를 잠시 멈추고 잠든 듯 조용했. 시계는 틱틱 시간을 자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줄에 서명을 남기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등으로 서류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거기엔 눈물도 없고 떨림도 없었다. 빚 하나 없는 집안에서 나는 내가 지닌 마지막 권리를 조용히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접수는 저쪽 창구입니다, 어르신. 직원은 정중하게 안내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걸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한 번 했다. 하얀 종이 위에 내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공기엔 민원 서류 냄새와 잔잔한 소독약 향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종이 넘기는 소리 복사기, 기계음이 낮게 울렸.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닿았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신분증을 요청했다.
나는 떨림없이 지갑을 꺼냈고 도장을 꺼내 함께 건넸다. 창밖으론 바람이 불고 있었고 유리문이 천천히 흔들렸다. 차가운 빛이 바닥에 반사되었다. 서류를 넘겨받은 직원이 한 장씩 꼼꼼히 확인했다. 나는 시선을 떨구지 않고 직원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할머니들 말 대신 서류로 싸워보신 적 있으셨나요? 서명이 끝나자 작은 접수증이 출력되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가방 속 바인더에 끼웠다. 확인 전화는 문자로 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유리 벽면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곧장 다음 장소로 향했다. 인근 등기소였다. 건물 입구엔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차례를 기다리며 수첩을 꺼내 질문을 정리했다. 송도 토지 소유권, 이전자 거래일자 접수번호 및 변경 내역.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어떤 정보 확인 원하세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한 달 전 제 땅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자 내 손등 위로 햇빛이 스쳤다.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다. 직원이 화면을 조작하며 거래 기록을 불러왔다. 나는 조용히 옆에서 그 손끝을 지켜보았다. 모니터엔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또렷했다. 이건 최근 1개월 내 등기된 내용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소유권 변경일은 7월 18일, 이전자는 박선옥님, 수취인은 주식회사 세림파트너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조금 저릿해졌다. 이 회사 대표자 이름 확인 가능할까요? 내 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조명숙 씨입니다. 조명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작게 쿵하고 내려앉았다. 처현의 어머니, 한 번도 내게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 내 땅을 조용히 빼앗아간 이름. 할머니들 배신이 가족 안쪽에서 온 적 있으셨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받아 적었다. 회사명 등기일자, 대표자 이름, 담당자 이름과 시간까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등기부등본 발급 원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린터가 웅웅거리며 서류를 출력하기 시작했다. 한 장 또 한 장. 거기엔 내가 알지 못했던 서류의 흐름이 날짜와 도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 장을 손으로 눌러 정리했다. 잉크 냄새가 살짝 올라왔고 종이의 가장자리는 아직 따뜻했다. 직원이 조심스레 건넸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살짝 떨렸다. 나는 종이를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조심히 잠갔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증거를 다루듯 정확하고 조용했다. 이제 그림자가 명확해졌다. 그리고 나는 다음 발걸음을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로비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얇은 회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조명숙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직원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혹시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달만 하면 됩니다. 직원은 봉투를 받으며 안쪽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어딘가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흰색 조명 아래 카펫은 소리를 삼키고 있었고 복도에는 프린터 소리도 멈췄다. 몇 초 뒤 내가 남긴 봉투 위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 스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당신들이 지은 이름이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처럼 퍼져 사무실 구석구석을 가로질렀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돌아서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누군가 잠시만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할머니들 공격이 아니라 정의를 들고 나선 적 있으셨나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쪽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검은 코트, 회색 목도리, 그리고 작고 단단한 눈빛.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1층에 도착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 다녔다. 나는 그 틈을 피해 천천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발걸음은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건넨 그 봉투 안에는 공증 확인서, 병원 기록, 위조된 녹음 증거, 그리고 등기부등본 사본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박선옥. 그 문장을 쓰는데 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정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돌아오는 길 커피 한 잔을 샀다. 텀블러 뚜껑을 여니 김이 살짝 올라왔다. 쓴맛보다 먼저 입안에 고요함이 퍼졌다. 나는 오늘 드디어 하늘 입 밖에 꺼낸 날이었다. 서류를 전달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회색 봉투 위엔 세림 파트너스 대표자 조명숙 보낸 사람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가만히 내려두었다. 찻잔에 김이 올라오는 동안 내용물을 먼저 펼치진 않았다. 비공식 사적 대화로 오해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중한 말투 말끝마다 유감과 협조. 하지만 단 한 줄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문장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었다. 두 손으로 모서리를 맞추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붓기 없는 눈과 정돈된 머리카락, 흰색 머플러,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 냄새가 반겨줬다. 어서 오세요, 박선옥 어머님. 변호사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봉투를 건넸다. 이게 도착했어요. 그는 내용을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다만 여전히 법적 책임은 피하려 하네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잔이 책상 구석에서 따뜻한 김을 피우고 있었다. 어머님, 이럴 땐 침묵이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높은 건물들 사이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가 작게 흔들렸다. 지금껏 난 어지간한 모욕도 그냥 삼켰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삼키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할머니들,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소리를 되찾으셨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답장을 보냅시다. 공식 입장으로. 그리고 더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재훈 씨도 포함인가요? 그 물음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찻잔 속 잔열이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 안엔 내 아들도 포함되어.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 공기가 바뀌었다. 변호사는 곧바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다. 눈이 오기 전 유리처럼 맑고 차가운 그 하늘. 오늘의 결정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묻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편지를 보낸 다음 날 내 전화기는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대표님 대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간단한 미팅 가능하신가요? 협의안을 조율해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통씩 낯선 번호가 떴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모든 기록을 캡처하고 통화 목록에 시간까지 적어 수첩에 정리해 두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 저희가 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해 공증 누락 및 명예 도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키보드 타이핑 소리는 단단했다. 사무실 창밖으론 가을 바람에 나무잎이 천천히 흩날렸다. 나는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공증소에서 응대한 직원 이름까지 정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모든 문장을 증거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쨍하고 울렸다. 할머니들 진실이 결국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 느끼셨나요? 그날 저녁 서연 모친인 조명숙 이름으로 된 이메일이 내게 도착했다. 이메일 첫 문장은 미안함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은 딸 아이가 몰랐다는 변명, 법적 분쟁까진 가고 싶지 않다는 요청. 그리고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문장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은 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메일 내용을 변호사에게 포워딩했다. 드디어 내부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네요. 그의 짧은 코멘트였다. 그 다음 날엔 재훈이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자 문자만 남겼다. 엄마,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현도 이젠 서로 말도 잘 안 통해.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이젠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든 나는 더 이상 중간에 끼지 않기로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책임을 나에게 얹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선호가 가족 일이잖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큰 댁에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짐짓 걱정스럽고 어딘가 눌린 듯했다. 요즘 동네에서도 말이 많더라. 며느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느니 집안 망신이라는 둥.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전화를 끊고 문서함에서 얇은 회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공증 오류, 확인서, 등기부 등본 사본 녹취 파일을 텍스트로 풀어놓은 문장, 그리고 병원 입원 기록이 들어있었다. 나는 큰 댁 주소를 꺼내 봉투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우체국 접수대에서 등기로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했다. 하루 이틀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너무 꽉 막혀서 그래 선호가 어머니 체면이란 것도 좀 생각해야지. 손주 생각은 안 해. 나는 어떤 말에도 더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말을 던지는 그들보다 나는 더 오래 그 말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이니까. 할머니들 침묵으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적 있으셨나요? 편지 봉투는 총 7개였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에게 똑같이 보냈다. 설명은 없이 자료만 담아 이건 판단하라고 보냅니다. 그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편지 속 메모는 단 한 줄뿐이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졌다. 어떤 이는 다시는 연락이 없었고 어떤 이는 문자를 짧게 남겼다. 미안하다. 우리가 다 몰랐어. 할 말이 없다. 나는 그 문자들조차 답하지 않았다. 답장은 내 몫이 아니었다. 침묵은 이제 나의 방어가 아니라 나의 힘이었다.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목욕탕에서 마주친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시장 아주머니는 그 용기 아무나 못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다.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가엾게 보던 시선에서 존중하는 쪽으로. 그 변화가 크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진짜 회원의 시작이라 생각했다. 하루 끝 거실에서 김치냉장고가 낮은 소리로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다음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계뿐이었다. 비는 오후에 그쳤다. 작은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손끝집이라는 글씨가 유리창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나는 문고리를 닫고 실과 바늘을 정리했다. 보리차 냄새가 은근히 퍼졌고 오래된 재봉틀이 낮게 웅웅거렸다. 첫날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마음은 잔잔했고 손끝은 분주했다. 문이 열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목도리를 푼 얼굴에 겨울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바람 소리를 말했고 누군가는 무릎이 시리다했다. 나는 의자를 밀어주고 재단판 위에 천을 펼쳤다. 빳빳한 면의 촉감 가위가 내는 사박사박한 소리. 오늘은 바늘개부터 배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줄자 끝을 잡아주고 손가락 길이로 매듭 위치를 설명했다. 실 끝을 침에 대는 동안 모두 숨을 잠시 모았다. 떨리던 손이 차분해지자 작은 환한 표정이 번졌다. 수업은 천천히 흘렀다. 말은 짧고 동작은 분명했다. 나는 실밥을 정리하며 마음속 문장 하나를 되뇌었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이름도 빼앗기지 않는다. 여기서는 각자 이름을 직접 적고 직접 바늘을 든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름은 스스로 지키고 손으로 다시 산다. 글씨는 또렷했고 액자 유리에는 오후 햇빛이 얕게 흔들렸다. 그 빛이 천 위에 떨어져 실이 더 붉게 보였다. 할머니들 새로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느낄 때 어디서 첫 단추를 끼우셨나요? 점심 무렵 문이 조용히 다시 열렸다. 그 문턱에 재훈이 서 있었다. 낡은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어깨가 젖어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를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리해 두었을 뿐이다. 엄마. 그는 낮게 불렀다. 반가움도 변명도 변장도 없었다. 나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만 말했다. 그의 눈가가 흔들렸고 숨이 들썩였다. 보리차 잔을 건네자 손이 잠깐 덜덜 떨렸다. 여기서 뭘 하면 되니?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바늘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시작은 바늘귀를 통과하는 한 올이야. 그는 실을 집어들었고 손끝에서 빛이 번쩍였다. 실은 몇 번 빗나갔고 다시 시도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통과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열이 나던 밤등을 내어주고 응급실로 달리던 길, 땀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때의 아이와 지금의 남자가 잠깐 겹쳐 보였다. 하지만 나는 손끝만 보았다. 지금의 동작만 보았다. 여기 첫 매듭을 지어라. 나는 간단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듭이 작게 묶였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옆에 놓았다. 피가 맺히면 눌러라. 그러나 멈추진 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색한 웃음이 아주 잠깐 스쳤다. 창밖에서는 갈매기가 한 번 울고 지나갔다. 유리창에는 얇은 소금기가 남아 있었다. 햇빛이 조금 더 기울며 실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길게 늘어났다. 나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나눠주고 재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바늘 끝을 붙잡고 있었다. 망설임이 줄어들고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방 안 공기는 따뜻해졌다.
바늘이 나무판을 긁는 소리, 가벼운 웃음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출석부를 정리하고 손끝에 붙은 실을 떼어냈다. 그의 손바닥엔 얇은 자국이 났다. 나는 소독면을 꺼내 조용히 눌러주었다. 엄마. 그가 다시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조금 열고 받아 바람을 들였다. 짠 냄새가 들어와 방 안을 한 바퀴 맴돌았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작은 문장을 떠올렸다. 용서는 부탁이 아니고 삶을 바로 세우는 기술이다. 문을 닫자 소리가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불을 한 칸 낮췄다.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오늘의 첫 수업이 끝났고 두 번째 수업이 준비되었다. 나는 재훈에게 빗질 된 천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너도 누군가의 시작을 잡아줄 차례다. 나는 오늘의 규칙을 칠판에 적었다. 말은 짧게, 동작은 천천히, 실수는 함께 배운다. 기부함은 오른쪽에 두고 수강료는 각자 형편대로 낸다. 수익은 홀몸 어르신 이불 수선에 먼저 쓴다. 재훈에게도 규칙은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아들이 아니라 초보 수강생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의자 다리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기름병을 건네고 재봉틀 축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방 안에 얇게 번졌다. 장비를 깨끗이 손보는 사람이 옷도 잘 만든다. 그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적었다. 오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출입문 유리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수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의자들이 가지런히 줄을 맞췄다. 나는 마지막으로 바늘통을 닫고 전원을 차례대로 내렸다. 등이 따뜻했고 발바닥은 약간 저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문안 매트에 남은 발자국이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다. 나는 간판 불을 켜고 가게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니 바닷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유리창은 맑았고 간판 불빛이 옅게 반짝였다. 나는 바닥을 쓸고 재봉틀 덮개를 벗기고 기름을 한 방울 더 주었다. 보리차가 끓기 시작했고 김이 얇은 실처럼 천천히 올라갔다. 첫 수업은 이불 가장자리 수선이었다. 해진 모서리를 골라 손바느질로 촘촘히 메웠다. 할머니들이 서로의 바늘길을 살피며 작은 감탄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훈은 오늘도 가장 먼저 도착해 의자부터 정리했다. 그는 바늘 끝을 손톱으로 가만히 만져보며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 기억은 따뜻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였다. 수업이 끝나면 창고의 원단을 무게별로 분류해라. 문이 열리고 김미자가 떡을 들고 들어왔다. 찹쌀의 달큰한 냄새가 가게를 가볍게 채웠다.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담요 수선 요청이 왔어. 나는 수첩에 메모하고 작업 대장을 꺼내 항목을 적었다. 한낮 빛이 조금 강해지자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다. 실이 덜 반짝였고 천의 무늬가 더 또렷해졌다. 바늘이 나무판을 긁는 소리가 일정했고 음악은 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듣고 손의 속도를 맞췄다. 할머니들 누군가의 삶을 고쳐 꿰맨 날을 기억하시나요? 바늘이 한 올 한 올 지나갈 때 마음은 어디로 향했나요? 점심 무렵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봉투를 열어 확인서를 천천히 꺼냈다. 본 공증은 정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서류 제출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활자가 냉정했고 종이는 얇게 떨렸다. 나는 그것을 액자에 넣지 않았다.
대신 바인더 첫 장에 끼워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보기로 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나는 짧게 말했다. 끝난 것은 모욕이고 남은 것은 책임이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빛은 예전보다 낮고 차분해졌다. 오후 수업은 에코백 만들기였다. 우리는 헌 양복을 해체해 튼튼한 가방을 만들었다. 재단칼이 천을 미끄러질 때 짧은 마찰음이 나왔다. 손잡이 부분은 2번 박아 무게를 버티도록 했다. 가방 첫 장이 완성되자 방 안에 작은 박수가 퍼졌다. 그때 문턱에 누군가 섰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수업 중이면 나중에 올게요. 나는 의자를 가리키지 않았다. 오늘의 수업은 흔들리지 말아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실의 떨림이 다시 안정되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바늘질을 이어갔다. 말은 하지 않았고 바늘길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실뭉치를 새로 꺼내 할머니들에게 나눠주었다. 솜 냄새가 가볍게 올라왔고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해질 무렵 담요, 수선 의뢰가 도착했다. 가느다란 찢김이 있었고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다. 나는 재훈에게 시범을 보였다. 상처가 길면 바느질도 길어진다. 그러나 더 촘촘해야 한다. 그는 끊어지지 않는 호흡으로 끝까지 따라왔다. 마지막 매듭을 묶을 때 손끝에 작은 떨림이 지나갔다. 나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말했다. 네가 무언가를 고치고 싶다면 먼저 이름부터 바로 세워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 말이 공기 속에 잠깐 머물다 천천히 가라앉았다. 문을 닫기 전 나는 등 뒤의 가게를 한번 돌아보았다. 재봉틀의 금속이 미약하게 반짝였고 바늘통은 정확히 닫혀 있었다. 간판 불빛이 유리 위에서 작게 흔들렸고 바깥 공기는 단단했다. 나는 간판 스위치를 내리고 문새를 확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항구에서 바람이 불었다. 갈매기가 낮게 한 번 울고 멀리 배가 경적을 울렸다. 나는 코끝으로 바다 냄새를 들이마시고 어깨에 힘을 조금 풀었다. 오늘의 일은 끝났고 내일의 손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해원은 먼 곳이 아니었다. 해원은 손끝에서 시작해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가게 문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수업료 일부는 독거 어르신 방문 수선에 쓰인다고 적었다. 나는 날짜를 적고 옆에 짧은 다짐을 덧붙였다. 재훈은 저녁에도 남아 재봉틀 발판을 닦았다. 기름때가 묻은 천을 물에 헹구고 다시 꼭 짰다. 내일은 복지관에 같이 가도 될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바르게 쓰는 연습이 된다. 노을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였다. 문을 닫자 작은 종이 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가게 앞에 잠깐 서서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보리차를 보온병에 채워 가방에 넣었다. 내일은 담요 수선을 더 촘촘히 배울 예정이다. 바람은 선선했고 마음은 가벼웠다. 할머니들, 내일 누군가의 찢어진 자리를 꿰맨다면 어디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먼저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바느질이니까요.